내수 확대에 올인한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 못하면 저거 망할 거야. 60% 보복관세 때리면 죽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2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중국은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그래서 60% 때려서 수출이 0이 되면 GDP가 2.8%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럴 때 거기에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대안은 GDP에서 소비, 이게 기하는 비중이 57% 정도 돼요. 그럼 그거를 10%를 올리면은 5.7%가 GDP가 늘어나는 거고 5%만 늘리면 이제 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내년도에 미국의 경제 압박의 그 대응책으로 내수를 5%만 더 올리자.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꾸 저한테 42살이라고 하시지 마세요. 42살은 가본 적도 없는데요. 저는 가본지 않은 그런 나이대입니다. 아직 저는 30대고요. 오늘이 저의 30대 마지막 생일입니다. 생일 선물로 여러분, 근데 장수 돌침대의 이 카본 커버 같은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수족냉증이 있고 겨울에 추우면 잠을 절대 못 주무시는 분들, 저는 이 제품을 강추드립니다. 31년 온열 매트 생산 노하우를 담았다.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그 생산 노하우 30년 넘는, 저보단 어리네요. 30년 넘는 생산 노하우를 담은 장수 돌침대 워셔블 카본 매트는 저희가 3% 핫딜 기간에만 17만 8천 원 금액을 12만 5천 원대에 여러분께 제시해 드립니다. 30대예요.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중국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아, 중국 다녀오셨어요? 예. 어디 다녀오셨어요? 북경상해요. 북경, 상해 둘 다 갔다 오셨군요. 예. 어떻습니까? 폭풍 전야에 준비하는 중국? 폭풍 전야요? 미국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미국이 이제 1월 20일에 트럼프가 딱 집권을 시작하면은 뭘 가장 두려워하나요? 중국에서는 관세는 뭐 계속 예고를 했던 거고. 미국이나 트럼프가 두렵다기보다는 중국은 14개 인민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압박을 했을 때 중국이 항복을 한다, 굴복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준비를 하려고 그럴 때, 중국이 이번에 경제공작회의라는 걸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하나 나왔어요. 파격적인 역주기 정책을 쓰겠다. 파격적인 역주기 그렇죠. 정책? 그게 뭐죠? 사이클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 이제 그게 굉장히 특징적인 얘기였고, 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세고 연일 이제 뭐 주먹이 날라오는데도 조용해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이런 정도로 만약에 한국한테 이런 압박이 들어왔다 그러면 주가 대폭락하고 뭐 난리 났겠죠. 네. 근데 중국은 주가가 멀쩡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중국이 바라보는 미국의 그런 압박에 대해서 그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뭐 전문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돈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그 주가를 놓고 보면 대폭락이 있거나 급락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주가들이 일정한 섹터들은 오히려 소비나 뭐 반도체나 이런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미국이 얼마나 큰 폭탄을 던질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이 분명히 압박을 받은 것은 다 자명한 사실인데 실제 중국은 조용하고 오히려 주가가 오른다. 근데 중국 주가가 오르는 것은 뭐 외부적인 그런 노이즈보다는 내부에서 내수를 살리려는 지금 부양책이 엄청나게 열심히 마련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관련한 이야기 때문에 또 우리 시장마저도 같이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은 정말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9월 달에 파격적인 조치를 내면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주가가 바닥에서 20% 반등을 했었고 부동산이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거래량이 한 2배, 3배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3개월 뒤에 경기를 예상하는 PMI 지수가 50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중국의 지금 경기 부양을 한 것에 대한 효과다.
이제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죠. 지금 시점에서 지금 부진한 내수, 뭐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 지금 폭풍 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폭풍이 약간 눈에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조용히 중국은 자기네들이 할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부터인가요?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열린다. 오늘 끝납니다. 오늘 끝납니까? 어제부터? 그게 이제 무슨 회의냐 하면은 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회의다. 네. 그래서 내년도의 경제정책의 방향하고 정부의 목표를 정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11일, 12일 이틀인데 지금 차트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역대 경제공작회의를 한번 쭉 보면은 보시면은 요 경제공작회의를 하기 전에 항상 당서열 1번부터 25번까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치국 회의라는 걸 합니다. 요걸 하면서 경제공작회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거기서 결정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시차가 뭐냐면 경제공작회의하고 정치국 회의를 하고 나서 언제 경제공작회의를 하냐 보면은 길었을 때는 13일 정도 이제 기간이 있고 제일 짧을 때가 2년인데 이거는 이제 뭔가 조정할 수치가 많으면 길게 인터벌을 두는데 이번에는 역대로 최저로 2021년에 코로나 났을 때 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바로 지금 해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 그래서 이견이 없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중국은 이게 경제정책의 결정의 구조가 12월 달에 정치국 회의를 하고 당설 1번부터 25번까지가 합의를 보고 그 다음번에 그 국무부 같은 행정부가 내년도 경제 업무 계획을 실제적으로 확정을 해요. 그리고 이걸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산기가 12월이고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중국은 3월 첫 주 이때 이제 전인데 우리 같은 국회가 열려서 거기서 승인을 받고 나서 경제정책이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뭐 결산기의 끝이 2월이고 시작이 3월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2월의 경제공작회의는 중국의 내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회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그 회의에서 과연 어떠한 얘기들이 나왔는지가 궁금한데 이번에 뭐 그 1위부터 25일까지 뭐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얘기한 것은 그 내수 확대에 올인한다. 그리고 금융 통화 정책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이제 파격적으로 확대한다. 요게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보여지는 차트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 못하면 저거 망할 거야. 60% 보복관세 때리면 죽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2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중국은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얼마 안 돼요. 그다음에 미국으로 하는 게 15%. 그래서 60% 때려서 수출이 0이 되면 GDP가 2.8%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그럼 뭐 어떡할래? 그럴 때 거기에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대안은 중국이 지금 GDP에서 소비 이게 기하는 비중이 57% 정도 돼요. 높네요. 그럼 그거를 10%를 올리면은 이제 5.7%가 GDP가 늘어나는 거고 5%만 늘리면 이제 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내년도에 미국의 경제 압박의 그 대응책으로 내수를 5%만 더 올리자. 그래서 어떻게 할래? 두 가지가 하나가 통화정책 이것을 이제 화끈하게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지출을 역대 최대로 하겠다. 돈을 풀겠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차트를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 오른쪽 차트인데 그 지금 수출이 60%가 다 날아가면은 마이너스 2.8%. GDP에서 소비를 5%만 늘리면 2.8% 커버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10% 늘린다고 그러면 이제 3. 몇이 나오기 때문에 그 미국의 보복관세 영향은 이제 충분히 삭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마 또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예,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뭐 중국말로 써놓긴 했는데 뭐죠 이게? 별표처럼 보시면 됩니다. 뭐예요? 그래서 화폐 금융 정책을
온건하게 가져간다는 얘기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쭉 나왔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이제 그 통화정책을 완화한다. 요 얘기가 2009년, 10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14년 동안 그런 얘기가 없다가 이제 내년도 금융통화정책은 이것은 이제 완화를 한다는 걸 명시적으로 2009년, 10년 금융위기 정도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재정정책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적극적으로 할래 그랬는데 요게 2024년까지 얘기고 2020년 그 앞에다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재정 지출을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별을 2개를 쳐놨는데 2009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별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재정금융 2개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내수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 그 2000년 이후에 통화량이 다음 차트,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차트. 그 중국이 2000년 이후 통화량 증가율. 예, 요걸 보시면 2008, 9년에 통화량을 확 늘렸죠. 근데 2024년에 통화량이 이제 최근 뭐 5년 중에 최저였다가 아마 내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을 올리고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정부 재정 적자율이 금년에 이제 한 8%인데요. 네. 지금 예상은 최하 9%, 많게는 11%가 GDP 대비해서 GDP 한 3% 정도 더 적자를 늘릴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GDP 3%의 그 대미 수출 악화는 네. 이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과연 이게 이 중국이 원하는 대로 금융 정책을 완화하고 돈을 푼다고 해서 중국인들의 주머니에서 과연 돈이 나올까? 왜냐하면 이전에도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들을 펼쳤다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은 지금 가장 좀 안 좋은 게 청년 실업 문제가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정말 내수가 진작이 될까요? 그런데 청년 실업은요,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서양인을 쓰고서 말하는데 중국보다도 청년 실업이 높은 나라가 선진국 중에 15개 나라가 더 있어요. 아, 중국보다 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중국만 집어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그건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청년 실업보다도 전체 실업률은 5%대예요. 청년 실업률은 20%대고 그 얘기는 회사들이 빨리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을 많이 채용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뭐 중국에 대한 그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네거티브만 보게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지금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돈 뿌리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오른다 그러면 다 쫓아 나오는 것이고 빠진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가는 건데 그 마중물을 정부가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아주 경제공작기에 특징적인 단어 2개를 썼는데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이게 부양하겠다는 걸 명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돈 풀어도 왜 안 쓰냐 그러면 중국에도 가계소득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계속 빠진 것이 자산성 소득입니다. 투자해서 그 예를 뭐 월급 타서 그렇죠. 소득. 월급 타서 얻는 소득, 배당 받아서 이제 가는 소득.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사업해서 얻는 소득, 그게 이제 가계소득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투자해서 얻는 자산성 소득이 3년 내리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주식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주가가 안 그래서 여결스 이펙트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올리려고 하면은 네. 주가를 올리면 그 소비가 바로 늘어나는 거죠. 오. 그래서 이번에 주식시장 부양에다가 네. 이제 명확하게 그 명시를 했고 그 부동산 뭐 뒤에 그 박지수 작가 질문에도 보면 물가가 이게 디플레이 현상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는 그것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주택 관련되는 비용이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이것을 부양하겠다는 거를 명시를 했어요. 과거는 그렇게 명확하게 쓴 적이 없는데 그 얘기는 이번 내수 부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부동산과 주가를 이걸 정부가 바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중국의 주가가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살짝 다시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걸 보십니다. 중국 증시가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정부의 의지에 영향을 받아서
향후 우상향 추세를 그려내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재 역설이죠. 그래서 제재를 했을 때 이게 망해버리면 이제 폭락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받아내려고 돈 많이 풀고 재정 지출 많이 늘리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제재에 대해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그 2020년 이후로 중국 기업을 거의 620개 가까이 제재를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부도나서 없어진 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하웨이하고 중국의 SMIC라는 회사를 제재를 했는데 우리 같으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죠. 근데 하웨이가 멀쩡하게 뭐 살아 있어요. 그리고 SMIC는 놀랍게도 전 세계 파운드리 회사 랭킹에 2020년 같으면 한 5등, 6등 하던 회사가 지금 TSMC, 삼성, 그 다음 번이 중국의 SMIC입니다. 3위로 올라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최근 이제 4년 동안 제재를 했는데도 안 죽고 살아남았다? 이건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놓고 보면 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미국의 시각으로만 보다가 보니까 중국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자, 트럼프 2기 출범이 바로 이제 1월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앞으로 중국 견제 더 심하게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엄청난 발언들을 쏟아낼 텐데 리창 총리 지금 최근에 세계화와 다자주의 원칙을 지지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트럼프를 좀 인지하고 인식하고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요.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국가 IR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의도에서 그 뉴욕이나 뭐 이쪽에 로드쇼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국채 발행하고 뭐 이럴 때 보면은 해외 가서 그 기재부 장관이 IR하죠. 근데 중국은 이번에 뭐 IMF, 월드뱅크, 뭐 ILO 전 세계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의 수장들을 다 중국에 10명을 불러서 거기서 이제 리창 총리가 사실은 중국 경제에 대한 설명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위기론, 붕괴론의 원천은 이런 예측 기관들이 중국 경제를 네거티브하게 이제 예측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그거를 이제 무마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한 것이 그 1대10 회의를 끝내고 시진핑과 그 10대 수장 간의 미팅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시진핑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Don't worry about it.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4년에 4%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네. 많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 5% 한다. 그래서 금년도 GDP 성장은 5%다. 네. 그렇게 이제 확신에 차게 얘기를 했어요. 어허. 그리고 이제 내년도 경제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아마도 금년도 중국 GDP는 아마 4, 4분기에 5.3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연간으로는 5%가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 위기론에 대한 이제 해소, 설명 그런 의도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그 트럼프 물매기기.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고립주의, 불개입주의, 보호주의로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다자주의 개방으로 간다. 그거를 이제 역설적으로 그 금융 예측 기관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보고서에 그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IR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연 앞으로 중국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가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우리 소장님을 오늘 인터뷰하기 전까지는 중국이 이렇게 부양책 쓴다고는 하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한 2, 3년 사이에 부양책을 쓴다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효과가 특히나 주식시장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는 좀 미국을 방어하기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GDP가 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해야 되고 하니까 내수도 올리고 주가도 올리려는 움직임이 내년에는 정말 좀 유의미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그때 이제 거의 그런 거죠. 뭐, 잽을 여러 번 날려가지고 케어를 못 시키잖아요. 네. 그 사이 이제 3년 동안 중국은 뭐, 감기 들었을 때 진통제만 줬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미국이라는 강력한 이제 뭐 어떤 경쟁자가 제대로 액션하면서 이거 내부적으로 이것은 진통제 먹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황청심환도 먹고 이거 뭐 이제 정관장도 먹고 보약도 먹어야 되겠다. 네. 그것을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명시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미국의 규제, 견제, 뭐 대외 정책에서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중국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만 해도 얘들은 선방을 했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돈을 더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냐. 네. 이제 그걸 우리가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경제 지표는 좀 돌아서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4, 4분기 GDP를 봐야 되는데 네. 3, 4분기에 4.6인데요. 아마 4, 4분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5.3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턴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3개월 뒤에 거는 PMI를 봐야 되는데 PMI가 50 이상이라는 것은 3개월 뒤에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 거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3개월 뒤라고 하면은 내년 봄쯤에는 그러면 조금 달라진 숫자들이 확실하게 확인이 그렇죠. 되는 걸까요? 3개월 뒤 PMI 수치는 그렇게 예상하죠. 90일이니까. 예. 그러면 중국 증시가 지금도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경제 지표마저 확실하게 숫자가 돌아서면 그때는 또 더 달라진 모습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돈하고 전쟁은요 친구예요. 적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이제 강력하게 서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네거티브일 수도 있지만 포지티브일 수도 있는데 네. 중국은 최근 3년 반 동안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더 빠질 네.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조금만 뭘 갖다 보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게 또 다른 변수가 나와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충분히 주가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조금 더 이제 1월 달 이후에 미국의 실질적인 공격, 중국의 반격의 폭이나 방법이 뭔지를 조금 더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중국의 뭐 개선된 지표도 우리가 내년부터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그에 만약에 근데 개선이 되지 못하면 이제 그게 더 문제네요. 그럼 폭락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도 이제 전반적으로 했는데. 보면 내년도 전 세계 경기는 다 하강으로 보잖아요. 네. 그때 하강일 때 누가 그걸 막냐 그러면 미국이 막는 것도 아니고 각국의 정부가 막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주기 정책을 얼마나 유효하게 쓰냐 그게 실력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반 동안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헛발질을 한다고 해도 큰 리스크가 보이지 않고 그게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제재를 해주는 바람에 중국이 대우각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에 관세 때리기를 하는 것에 역으로 중국도 뭔가 원자재에 대한 수출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에서 반독점 조사하겠다 이런 것도 약간 미국 때리기의 일환 아닌가 싶은데 그거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어떤 거요? 그래서 이번에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퇴임 한 달 앞두고서 중국의 반도체 회사 제재를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규제 패키지 내놨죠? 그리고 이제 HBM을 팔지 말라.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 달 앞두고서 정책을 한다는 것은 트럼프의 특징은 바이든 했던 거 다 뒤집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앞두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등장하면 IRA하고 칩스법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은 IRA하고 칩스법인데 그렇죠. IRA는 확실하게 폐지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칩스법은 이걸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성과를 내서 답을 내놓고 가는 게 좋은데 그게 바로 보조금을 먼저 지급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텔, 마이크론, TSMC는 보조금 줬죠. 근데 우리 우리나라.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안 줬고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현상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더 마지막으로 쐐기를 하나 더 박자고로 해서 문제가 된 HBM을 공급하지 말라는 조치를 내린데 문제는 이게 HBM은 한국에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다치는 한국을 희생양으로 사실은 쓴 조치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피를 흘리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삼성이 이제 중국의 로엔드에 HBM을 공급하는데 그거 중단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기록 남기기고 이건 본질은 아니다. 근데 저는 중국이 그게 대응하는 방법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두 가지가 하나가 네. 갈륨하고 게르마늄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 중단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자원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2020년인가에 합병했던 사건에 엔비디아를 지금 제재를 해요. 이 얘기는 미국이 더 세게 나오면 우리도 이런 카드가 있어를 슬쩍 보여준 겁니다. 그거 뭐 10억 불 벌금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문 닫는 것도 아니고 현금 시장 안 받아요. 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를 다 제재하겠다고 하면 크게 타격 보는 이제 회사가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가 애플이고 또 하나가 퀄컴입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의 95%를 아직도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애플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회사는 퀄컴입니다. 지금 핸드폰 시장의 칩의 거의 63%를 퀄컴이 독점하는데 70% 가까이 되죠. 그 중에서 60% 이상을 중국에서 매출을 해요. 그래서 요 두 개 회사를 이제 제재를 하게 되면 미국의 나스닥이 난리가 나죠. 네. 그리고 더 드라마는 테슬라를 지금 테슬라가 한 뭐 연간 150만 대 정도 파는데 중국에서 95만 대를 생산을 해요. 테슬라 공장을 일시적으로 영업 정지를 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테슬라하고 애플도 공장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 소방 검사 좀 하자, 안전 검사 하자. 우리 옛날에 그 롯데가 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영업 정지 15일 한 달 해서 공장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냐. 애플의 매출액이 바로 12분의 1이 날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나스닥이 이제 뭐 안전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데 네. 재밌는 건 그거예요. 제가 준비한 그 차트 중에서 미국 대선을 바라는 투자의 신의 시각 그 이건 차트 뭐예요? 한번 투자의 신 보여주시면요.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주식 투자의 신은 여의도에 있는 게 아니고 뉴욕에 있죠. 워런 버핏이라고. 아, 우리 버핏 동께서는 현금 비중을 지금 많이 그렇죠. 늘리고 지금 있죠? 보시면 현금 비중을 역대 최대로 옮겼는데 뭐를 팔아서 했냐고 그러면요. 금년도 보면은 4분기에 애플을 왕창 팔았고 네. 그 2023년 3분기에는 애플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2023년 4분기부터 지난 분기까지 그 앞에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바로 앞에 차트요? 아니요, 그 다음 차트 보여주십시오. 네. 다음 뒤에 아니요. 그 워런 버핏의 대선을 바라보는 미국 투자의 대선을 시각. 바라보는 투자의 신의 2024년 시각. EQ 그렇죠. 네, 요거 지금 보시면은 네. 작년 3분기, 1분기, 2분기에 때려 팔아치운 주식은 다 애플이에요. 애플을 많이 팔았죠. 그렇죠. 근데 애플을 왜 팔았냐는 것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애플 미중의 전쟁에서 엔비디아가 아니라 진짜 중국이 건드렸을 때 가장 위험한 회사가 애플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진 이 애플을 이거를 가장 많이 지금 줄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뒷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그 다음 페이지 버핏 지수로 보면 그거 보시면요. 지금 미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인데 워런 버핏의 현금 비중도 사상 최고치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하냐를 우리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 국장이 안 좋다고 전부 미국에 다 돈을 몰고 들어가는데 정작 미국 최고의 고수는 이게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뭐 워런 버핏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중국 시장, 그러니까 뭐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부양책에 대한 숫자로 나오는 효과는 일단 증시에 선반영될 수 있고 내년부터 한 봄쯤부터 발표가 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그 경제 지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좋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증시에 부정적이겠지만 지금 이러한 정책들이 확실하게 적용이 돼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그래서 숫자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중국 증시는 더 기대할 만한 룸이 클 것 같습니다. 글쎄요, 기대보다가는 이제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지만 네. 거기에 최근 3년 반 동안 보여줬던 그것보다는 기회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고 지금 제가 준비한 마지막 차트 한번 봐줘야 되는 게 네. 보시면 좋은데요. 한국 양쪽에서 터지는 10원 케이스 피해하는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미국과의 전쟁이 지금 세 가지 전쟁이 있어요. 무역전쟁, 기술전쟁, 반도전쟁 세 개가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은 무역전쟁에서
천방백계 중국말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내수 시장을 확대하겠다. 요 얘기를 했고 이건 우리한테 이제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기술 전쟁에서 히토류나 전자 재료를 갖고 이게 자원으로 방어를 한다.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 필요한 소재의 40%, 전기차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미중의 전쟁에서 이게 통제가 되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나 전기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전쟁을 하는데 중국이 여기에 손들고 미국에 항복하고 포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국산화에 더 가속화를 하고 생태계를 만드는데 더 가속화를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 감소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봤을 때는 그 중국의 내년도 시장이 조금 좋아진다고 하면 뭘 포커스해야 되냐면 1번이 소비주입니다. 네. 두 번째가 부동산주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러니하지만 반도체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재 역설, 제재 받으면 죽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만 안 죽었다 그러면 경쟁력이 무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이제 주가 조정기에도 보면 중국은 반도체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런데 그게 바로 제재 역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상기 반도체 펀드를 이번에 만들었는데 그 금액이 한 64조 가까이 돼요. 네. 근데 미국이 지금 520억 불 반도체 보조금 주는데 네. 그게 하드웨어 R&D 빼고 나면 390억 불밖에 안 돼. 한 50조 조금 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중국이 반도체 업체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게 한다고 중국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우리가 더 큰 악재를 흡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산업에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왜 파냐. 네. 삼성 때문에 판다 그러면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첫 번째는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이 1점 몇 %면 네. 세계 평균 성장률이 3%인데 그러면 이것은 성장률 낮은 나라 거 팔아서 높은 나라로 가는 건 당연하고 네. 두 번째가 바로 미중의 전쟁에서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반도체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미중의 싸움으로 중국이 자원을 이제 안 팔겠다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이 타격받는 것이 아니라 네. 한국이 타격받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리스크가 우리한테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 중국은 이건 우리가 잘 모니터링을 이제 해야 되고 또 미국이 뭘 하겠다는 것은 많이 나오지만 네.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우리는 거의 체크를 안 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국 시장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국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걱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터뷰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